네, 12주차 두 번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우리가 지난 1차 시에 배웠던 소셜미디어 소통법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손주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의 글에 따뜻한 댓글을 남기며 긍정적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가을 여행처럼 해시태그를 이용해 내 소식을 더 널리 알리는 방법도 익혔지요. 하지만 동시에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처럼 온라인 세상의 어두운 면도 살펴보았습니다. 출처를 확인해 정보를 분별하고 나를 괴롭히는 상대를 차단하는 등 스스로를 지키는 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이렇게 소통하고 나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존중의 첫걸음인 디지털 저작권과 온라인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1차 시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예쁘게 꾸미고 싶으실 텐데요. 이때 인터넷에서 아주 멋진 풍경 사진이나 귀여운 동물 사진을 발견하면 이거다 싶으실 겁니다. 정말 탐나는 사진이라 바로 저장해서 내 게시물에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은 멋진 사진을 내 블로그나 프로필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마치 공짜 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사진과 글에는 만든 사람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나도 모르게 규칙을 어기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이라는 중요한 약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인터넷에 있는 멋진 사진을 마음대로 써도 될지 질문을 드렸었죠?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이란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드는 등 무언가를 창작한 사람이 말이죠. 자신이 만든 그 소중한 창작물에 대해 갖는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권리를 뜻합니다. 마치 우리가 힘들게 장만한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와 살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이처럼 창작물도 창작한 사람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다른 사람이 이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도록 딱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진과 글에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저작권이 창작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호해 주는 걸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멋진 풍경 사진이나 손주가 그려준 예쁜 그림도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즐겨 듣는 노래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드라마, 영화 같은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책이나 시, 심지어 신문 기사에 실린 글 한 줄까지도 모두 창작자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여운 만화 캐릭터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른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거의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다음 단계에서 배울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A3, 바로 전 화면에서 사진이나 글, 음악 같은 것들이 모두 주인이 있는 재산, 즉 저작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영화나 드라마를 돈을 내지 않고 내려받는 것입니다. 이는 창작자의 노력을 훔치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감상해야 합니다. 또 인터넷에서 예쁜 글씨체를 발견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려받아 내 게시물에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글씨체, 즉 폰트에도 주인이 있고
사용 규칙이 정해져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 영상에 유명 가수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넣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심코 한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인터넷에 있는 멋진 사진이나 글을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작품의 주인에게 직접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의 집에 있는 멋진 물건을 빌릴 때 먼저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떻게 연락을 하냐고요? 사진이나 글 아래에 작가의 이메일 주소가 있거나 댓글을 남길 수 있다면 그곳에 정중하게 여쭤보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이 멋진 꽃사진을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잠시 사용해도 될까요? 와 같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렇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을 넘어 창작자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이랍니다. 앞서 첫 번째 방법으로 창작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는 방법을 알아봤지요? 하지만 4번 허락을 구하기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작물에는 법으로 정해진 보호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처럼 아주 오래된 명화나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클래식 음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안심하고 블로그나 영상의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덕분에 우리의 디지털 활동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줄여서 CCL이라는 착한 약속 덕분입니다. 이것은 만든 사람이 제가 정한 이 조건들만 지켜주시면 마음껏 쓰셔도 좋습니다 하고 미리 허락을 해준 표시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통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는 만든 사람의 이름만 밝혀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고요. 비영리는 이 자료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변경 금지는 원본을 그대로만 사용해 달라는 의미이고,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작품을 바꿨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입니다. 이 표시들을 잘 확인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CCL처럼 창작자들이 마음껏 쓰세요 하고 허락해 준 고마운 자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를 위한 거대한 디지털 사진 앨범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팩셀스나 언스플래시 같은 곳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사진작가들이 찍은 아주 멋진 고화질 사진들을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시거나 친구에게 멋진 안부카드를 보낼 때 사진 걱정을 덜 수 있겠죠.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배경음악으로 쓸 수 있는 음원 자료를 제공하는 고마운 곳들도 있답니다. 이런 무료 사이트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풍성하고 즐거워질 겁니다. 자, 앞서서는 아예 무료로 사진을 제공하는 전문 사이트들을 알아보았죠.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구글 검색을 통해 직접 무료 이미지를 찾아보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 검색창에 원하는 주제를 입력한 뒤 오른쪽에 있는 도구 버튼을 누릅니다. 이 도구 버튼이 바로 숨겨진 보물상자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아래에 새로운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사용권이라는 글자를 찾아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항목을 선택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이 방법만 알아두셔도 앞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시거나 멋진 카톡 메시지를 보낼 때 아주 유용할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는 구글에서도 안심하고 멋진 사진을 찾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방금 전 구글 검색으로 저작권 걱정 없는 멋진 사진을 찾아봤죠? 그런데 이렇게 무료라고 표시된 사진이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예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진을 만든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출처 표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진 아래에 작게라도 어디서 가져왔다고 적어주는 것이죠. 사진을 찍은 창작자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리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예의인 셈입니다. 이렇게 출처를 밝히는 작은 습관이 모여 더 좋은 무료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지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듭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는 어떻게 출처를 보기 좋고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전 화면에서 우리가 무료 사진이라도 출처를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의인지 함께 이야기 나눴죠? 그렇다면 출처 표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화면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멋진 바다 노을 사진을 찾아서 내 블로그나 글에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진 바로 아래나 글 맨 마지막에 사진 출처라고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찍었는지, 즉 사진 작가의 이름과 어디서 가져왔는지 웹사이트 주소를 함께 적어주면 끝입니다. johndoe.pexels.com 이렇게요. 이 간단한 한 줄이 멋진 사진을 무료로 쓰게 해준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표시이자 존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꼭 이 방식을 기억해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저작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가족들과 나들이 가서 예쁜 꽃을 찍은 사진,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정성껏 쓴 문자 메시지 모두 소중한 나의 창작물입니다. 이런 사진과 글은 어디에 따로 등록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내가 만드는 그 순간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찍은 사진 한 장, 내가 쓴 글 한 줄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의 창작물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도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바로 앞에서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정성껏 쓴 글도 아주 소중한 저작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이나 글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내 저작물이 도용된 화면을 캡처, 즉 사진 찍듯이 저장해 두고 해당 인터넷 주소, 즉 URL을 복사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고객센터에 게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같은 전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작권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소중한 창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않는 마음, 바로 존중입니다. 이러한 존중의 마음은 비단 사진이나 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배울 온라인 예절, 즉 네티켓도 바로 이 존중에서 시작된답니다. 화면 너머에는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남의 창작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숙한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온라인 예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든 소중한 사진이나 글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저작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세상에서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가리켜 네티켓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티켓은 네트워크라는 말과 에티켓이라는 말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것이 기본 예의인 것처럼 말이죠. 네티켓은 바로 이 디지털, 즉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자 예절인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네티켓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네티켓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수많은 네티켓 규칙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황금률입니다. 화면 너머에는 나와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그 글을 읽는 상대방도 웃고 상처받고 기뻐하는 진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온라인 소통은 훨씬 더 따뜻하고 존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온라인 예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네, 화면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다면 두 번째 원칙은 더욱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온라인에서도 현실과 똑같은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대뜸 소리를 지르거나 가게 주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울처럼 현실 세계의 나와 온라인 세계의 나의 윤리적 기준은 항상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직접 얼굴을 보고는 참아 못할 행동이라면 온라인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온라인 인격과 현실 인격이 같을 때 우리는 더 신뢰받는 디지털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화면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죠. 그 연장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존중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얼굴을 마주보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욕설이나 험담을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방이나 나이나 성별, 출신 지역을 가지고 무시하는 차별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익명성에 기대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성숙한 디지털 시민의 모습이 아닙니다. 글은 한번 작성하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항상 따뜻하고 배려하는 말로 소통하는 멋진 디지털 시민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지만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온라인 말투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왼쪽처럼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만 쓰는 경우입니다. 영어나 컴퓨터에서는 대문자만 쓰는 것을 소리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 나에게 화가 나셨나 하고 깜짝 놀라거나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를 알기 어려운 이모티콘을 너무 많이 또 반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도구이지만 너무 과하면 대화가 가벼워 보이거나 성의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이모티콘 10개로 하는 것보다 정말 고맙다는 글과 함께 웃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는 것이 훨씬 진심 어리게 느껴진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은 또박또박 글자로, 감정 표현은 적절한 이모티콘 한두 개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5번째 네티켓 원칙은 바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 존중하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동의 없이 사진을 공유하는 장면에 커다란 금지 표시가 있죠?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에서 찍은 사진, 정말 소중한 추억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SNS에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함께 찍힌 분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기억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모습이 원치 않는 곳에 공개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스러운 손주들 사진을 올릴 때는 자녀에게 꼭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락처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공유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화면 너머의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건강한 디지털 소통의 시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인터넷 기사 댓글이나 동호회 게시판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칫 감정이 격해져서 날카로운 말이 오가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인신공격입니다. 의견에 대한 비판은 괜찮지만 당신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처럼 사람 자체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성숙한 시민의 품격은 존중하는 토론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 배울 8번째 네티켓 원칙은 바로 시간 존중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무언가 궁금할 때 바로 질문하기 전에 잠시 대화 내용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미 다른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거나 공지사항에 답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면의 왼쪽처럼 짧은 인사나 이모티콘을 여러 번 연속해서 보내는 도배는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울리는 알림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고 싶은 내용은 가급적 한 번의 메시지로 정리해서 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화면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온라인 예절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모두를 편안하게 만든답니다. 단체 채팅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는 온라인 강의나 회의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예절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슬라이드에 보이는 첫 번째, 말할 때만 마이크 켜기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을 때 다른 분의 집에서 나는 소리, 예를 들어 텔레비전 소리나 반려견 소리가 함께 들리면 강의에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발표하거나 질문할 때만 마이크를 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꺼두는 것이 기본 예절입니다. 또한 화면에 보이는 내 뒷모습, 즉 배경도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날 때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것처럼 화면 배경도 깔끔하게 정리하면 서로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는 만큼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서로 존중하며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온라인 세상에서 실수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디지털 시민의 모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는 과정에 있다 보니 글을 쓰다가 오타를 내거나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가 날짜를 살짝 헷갈렸을 때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타인의 작은 실수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도 마음 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대화방 전체 분위기도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무심코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다면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즉시 바로잡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실수를 감추기보다 빠르게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서로의 실수를 감싸주고 나의 잘못은 책임지는 자세가 건강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 우리가 나의 실수를 너그럽게 인정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애초에 실수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몸에 좋은 정보래요. 이거 꼭 알아야 한대요 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이나 영상을 전달해 보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 이웃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거나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즉 공유하기 전에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사실일까 하고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인터넷 뉴스에 검색해 보거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신중한 클릭 한 번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 무분별한 정보 공유는 멈추고 정확한 사실만 나누는 멋진 디지털 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터넷 정보를 보기만 하는 손님이 아닙니다. 이 온라인 공간을 함께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당당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남기는 따뜻한 댓글 하나, 공유하는 좋은 정보 하나가 차곡차곡 모여서 이 온라인 세상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된답니다. 화면 너머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모두가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멋진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께서 바로 그 좋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만약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한 대처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전화로 요금을 쓰거나 나쁜 일에 사용하는 것을 막는 첫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컴퓨터나 가족의 스마트폰으로 내 기기 찾기 서비스에 접속하세요. 여기서 내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화면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앱이나 카카오톡, 네이버 같은 주요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서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주차 강의
슬기로운 디지털 소통의 모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소셜미디어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과도 이어주는 좋은 도구임을 배웠습니다. 둘째, 인터넷의 모든 사진과 글에는 주인이 있다는 저작권 개념을 이해하고 출처를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의인지 확인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티켓입니다. 화면 너머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누구보다 멋진 디지털 세상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슬기롭게 소통하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소통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13주차에는 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소중한 사진이나 연락처, 그리고 은행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비밀번호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문자 메시지로 오는 금융사기인 스미싱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아볼 겁니다. 온라인 세상을 더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누비실 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